추석 연휴 이틀 전 오후 박준혁 씨 42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성균 씨 68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준혁아, 이번 추석엔 내려오지 마라. 평생 명절만큼은 철저하셨던 아버지. 명절에 집에 안 오면 자식이 아니다를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3번 더 전화하셨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 갓난아기 울음소리, 으앙으앙, 그리고 끊긴 통화. 준혁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 새벽, 준혁 씨는 결국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2시간 20분을 달려 익숙한 고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검은색 그랜저 옆에 낯선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초록색 스파크, 녹이 슬고 범퍼가 찌그러진 오래된 경차, 번호판 끝자리 3427,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신발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성용 흰색 운동화 한 켤레, 240 사이즈, 밑창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끈은 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준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 그리고 그 품에 안긴 갓난아기, 100일도 채 안 돼 보이는. 누구세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안방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평소 새벽같이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시던 아버지가 준혁아, 아버지, 대체 이게 뭡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고 저 애는 뭡니까? 준혁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아기를 달랬습니다. 쉿, 괜찮아, 괜찮아. 준혁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바닥만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은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겁니까? 침묵. 더 긴 침묵. 내가 책임질 일이다. 그 한마디에 준혁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준혁 씨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집에 들였어. 아기까지 있어. 추석 연휴 내내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마을은 이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명절 차례는 지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준혁 씨에게 고향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트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지은 씨가 걷고 있었습니다. 야, 완전 가족 나들이처럼 돌아다니더라. 동네 난리 났어. 며칠 후 또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 저 여자 이름으로 원룸 하나 얻어줬대. 시내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그리고 매달 은행에서 돈 주시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10월 10일 마을 이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경로당 나오시면 다들 불편해한다더라. 경로당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을 어디서도 아버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 준혁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에는 아기 빨래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베넷 저고리, 노란 우주복, 양말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아기 기저귀를 갈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시원하지? 지훈이.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왔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내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어머니 산소에도 못 가겠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작은 방 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 어르신, 제가 정말 나가는 게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한다. 아버지, 대체 저 여자가 뭐길래 내가 책임질 사람이다. 똑같은 대답. 아내가 지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만해라.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누구를 들이든 내 마음이다. 싫으면 너희가 나가라. 그날 준혁 씨 부부는 친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늙어서 정신 못 차리는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참, 나이 들어 철도 없으시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바쁘시죠? 젊은 여자 챙기느라. 쯧쯧, 부인 돌아가시고 채 1년도 안 됐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아서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시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균 형제, 회개하십시오. 교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당장 내보내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뭐라고요? 제 집에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린이집 앞에서 지훈이를 안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린이집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젊은 여자랑 산대. 나이가 몇인데. 완전 늙은이잖아. 토 나온다 역겨워. 아버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훈이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준혁 씨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신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동네 친구의 전화. 근데 말이야, 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둘이 다닐 때 보면 애인 같지가 않대. 아버지가 뭔가 조심스럽게 대하신대. 그리고 또 너희 아버지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이상한 말 하셨대. 무슨? 이 아이 아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출생신고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셨대. 이상하지 않냐? 이상했습니다. 애인 사이라고 보기엔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빠가 따로 있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지은 씨가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 어르신. 애인을 그렇게 부를까? 몇 개월이 흐르고 아내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시아버님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요? 왜? 뭔가 이상해요. 진짜로 저 여자를 사랑하셨다면 당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숨기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책임질 일이라고만. 그리고 저 여자가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해요. 무슨 관계이길래. 준혁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 볼게. 그래요. 제대로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3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아버님이 사고 나셨다. 3월 18일 새벽 5시 30분. 아버지는 지은 씨를 태우고 차를 몰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가 시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 새벽비는 차갑고 거셌습니다. 국도 진입 3km 지점. 오전 6시 15분.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차체가 미끄러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맞은편에서 15톤 화물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본인 쪽으로 충격이 집중되도록.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은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빈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조문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친척 몇 명, 마을 사람 서너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셨으니 한 번은 와야지. 근데 그 젊은 여자는 복도에 있던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준혁 씨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아내 수진 씨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지은 씨가 아기를 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아이고 죄 짓고 가셨네. 지은 씨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노인 한 분이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어르신. 준혁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보건소장으로 있었고 성균이 형님과 30년 지기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 친구분이시군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창수 소장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균이 형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혼자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빨리 떠나시다니.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창수 소장이 준혁 씨를 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023년 5월 초였습니다. 형님께서 보건소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젊은 여성 한 분과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셨죠. 지은 씨였습니다. 형님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DNA 친자 검사를 해달라고. 준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접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병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왜 유전자 검사를?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창수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수야, 이 아이가 내 손주인 것 같다. 확인해야겠다. 뭐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형님 손주면 준혁이 아들 아닙니까? 라고. 형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창수 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준혁이는 모른다. 이 일을 알면 가정이 파탄날 거야. 며느리한테도 큰 상처가 될 거고. 그래서 책임지려 해. 준혁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틀림없는 부자 관계였죠. 아, 형님께서 결과지를 보시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창수 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수야, 이제부터 이 아이를 내가 키울 거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준혁이 가정만은 지켜야 한다. 그게 아비가 할 일 아니겠나? 빈소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혼자 모든 걸 짊어지셨습니다. 저도 말렸습니다. 형님, 준혁이한테 사실을 말하십시오. 이건 준혁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창수 소장이 영정을 받습니다. 아니다. 내 자식 가정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순 없다.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준혁 씨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창수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이것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봉투를 준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작년 9월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창수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수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준혁이에게 전해다오. 장례식 때 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그 전에는 안 된다. 꼭 내가 죽고 나서 알았지? 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2장과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의뢰일 2023년 5월 2일 검사자 A 박준혁, 검사자 B 박지훈, 친자 확률 99.99%.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버지 박준혁, 어머니 김지은, 자녀 박지훈. 준혁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수진 씨도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없구나. 미안하다. 모든 걸 너에게 떠넘기고 가서 어느 날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다. 수신인 박준혁 씨에게 분유를 살 돈이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2022년 12월 준혁 씨가 본가 근처로 출장 오셨을 때 술자리에서 저희 일행과 친분이 있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 술에 많이 취하고 그날 밤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다짐을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 시간이 갈수록 정신적 금전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 술자리 일행 중 준혁 씨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분에게 묻고 수소문해서 편지를 남깁니다. 염치 없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형편이 안 됩니다. 아이는 제가 끝까지 키울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관악구 고시원으로 찾아갔다. 1.5평짜리 방, 곰팡이 냄새. 지은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다. 너와 똑같은 눈매, 너와 똑같은 코.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다. 친구인 보건소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DNA 검사를 의뢰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었다. 준혁아, 아버지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다. 이 사실을 내게 말하면 며느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아이들은 12년 함께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아버지는 결심했다. 내가 책임지자.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다. 그저 혼자서 키우겠다고 했다.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는 연락하지 않으려 했다고. 하지만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아이를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아버지는 지은이와 지훈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추석 직전이었다. 내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3번이나 전화했다. 오지 말라고. 아버지는 많은 걸 들었다. 여자의 환장한 미친 늙은이. 염치 없다 곱게 살다 죽을 것이지. 부인 죽자마자 젊은 여자와 아이. 자식들 망신. 20년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다. 마을 사람들 모두 나를 경멸하고 등을 돌렸다. 어린이집 엄마들은 수군거렸다. 저 늙은이 역겹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내 가정만 지킬 수 있다면. 준혁아, 지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아무 죄 없는 아이다. 지은이도 부탁한다. 혼자 아이 낳아 키우려 한 용기 있는 엄마다. 아버지가 남긴 것, 집, 예금, 보험금 모두 지은이와 지훈이에게 준다. 내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너를 탓하지 않는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중요하다. 아버지는 내 대신 책임졌다. 이제 내 차례다. 수진이에게 잘하거라. 좋은 아내다. 절대 놓치지 마라. 아이들에게도 잘하거라. 아빠의 실수를 아이들은 모른다. 그게 다행이다. 지훈이도 내 아들이다. 사랑해주기 바란다. 잘 살아라 아들아. 아버지는 후회 없다. 내 가정을 지켰으니까.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 씨는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왜 혼자다. 빈소 앞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이창수 소장도 친척들도 조문객들도. 복도에 있던 지은 씨가 오열을 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르신은 한 번도 저를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매달 생활비에 원룸 얻어주시고, 자격증 공부하라고 학원비 내주시고, 지훈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면서 친손주처럼 아껴주셨어요. 지은 씨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준혁 씨도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죄송합니다.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한 짓입니다. 아내 수진 씨도 무너졌습니다. 시아버님. 그녀는 준혁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여보, 나는 진짜 몰랐어. 술에 취해서.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수진 씨는 일어섰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신 때문에 그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도 시아버님을 욕했어요. 이젠 사죄도 할 수 없어요. 여보,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수진 씨는 빈소를 나갔습니다. 이창수 소장이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편히 쉬십시오. 형님의 사랑, 준혁이가 이어받을 겁니다. 빈소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49제. 준혁 씨는 영정 앞에 DNA 검사 결과지와 편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산소를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 장로님도 왔습니다. 성균 형제,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 씨는 지은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은 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지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준혁 씨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매달 양육비를 보내겠습니다. 필요한 것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살 수는 없어도 아빠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준혁 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버지 산소에 다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산소 앞에서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여보, 당신도 왔어요? 매일 오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응, 그 모든 걸 혼자. 준혁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평생 속죄할게. 제발 용서해줘.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알아. 기다릴게. 6개월 후, 수진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님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 하셨으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하고 다시 믿어볼게요. 준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평생 잘할게. 그해 가을, 지은 씨가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자격증 땄어요. 이제 혼자서도 지훈이 키울 수 있어요. 준혁 씨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계속 지켜줄게. 추석. 준혁 씨는 온 가족과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돌아왔어요. 지훈이도 건강해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잘했다, 아들아. 진짜 사랑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온 생을 걸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버지의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순간에 진실을 눈치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